흥미로운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조금 전 국내 바이오 기업이 1조 2천억 원대 파킨슨병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그리고 파킨슨병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조금 뒤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성규 기자, 파킨슨병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데요. 이 리포트에서 언급한 무하마드 알리 외에도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였던 그 마이클 제이 폭스나 네. 교황 바오르 2세도 이 병에 시달렸었죠. 예. 이 파킨슨병은 병에 걸리면은 이 떨림이나 근육 경직과 같은 운동 장애 증상이 발생하는데 네. 우리 뇌에서 이 운동에 관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이걸 도파민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네. 최근에는 도파민 가설 이외에도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축적이 되면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국내 업체는 이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을 겨냥한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 거죠. 그렇군요.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축되면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긴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약을 직접 개발한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이사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파킨슨병과 알파 시뉴클레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이 파킨슨병의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 도파민 뉴런이 파괴돼서 그렇다. 그래서 도파민 치료제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뭐 치료 효과가 약간 미미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가설들이 쭉 나와서 이 뇌 안에 알파시누클린이라는 어떤 나쁜 단백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있겠죠. 응집된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이 되면 그 응집된 단백질이 여러 가지 다른 뉴런 세포에 전달해서 뉴런의 데미지를 나쁜 효과를 주고 결국은 파킨슨병을 유도한다. 라는 가설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을 중심으로 알파시누클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킨슨 환자들의 뮤테이션, 유전자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알파시누클린의 진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단백질이 잘못됐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 환자가 그런 어떤 지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임상적인 어떤 그 측정도죠. 그래서 이제 뭐 알파시뉴클린과 파킨슨 병의 인과관계는 아직은 임상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마치 치매, 알츠하이머와 뭐 베타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와 타우 프로틴 이런 어떤 가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집된 단백질이 뇌 안에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파킨슨병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뇌혈관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혈관 장벽이 무엇이고 또 이게 왜 치료를 어렵게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인간의 진화상으로 보면 그 브레인에 이제 BBB라는 어떤 아주 타이트한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바이러스의 침투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생긴 보호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약물을 전달하다 보면 약물이 0.1%밖에 전달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개의 약을 투여를 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과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치료의 약품이 정말 효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뇌장벽이라는 거는 실제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과 같은 커다란 장벽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약물을 잘 전달할까라는 개념에서 실은 뭐 늘 이런 항체 치료제의 선두주자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로시의 자회사인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10년 전에 이런 이중항체 테크닉을 쓰면 한쪽 팔에 BBB를 붙이고 약물을 조금 더 뇌로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동물 실험을 쭉 했고 동물 실험에서는 충분히 BBB를 잘 통과하는 그런 어떤 성능이 밝혀진 거죠.
오늘 소개한 ABL 바이오사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면서 알파 시누클레인을 공격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항체는 보통 Y 형태예요. 그럼 이제 Y 형태의 위에 부분이 항원이 붙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FAB라는 바인딩 사이트가 항원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백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FC 포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끝에 부분에다가 이제 BBB 셔틀을 붙이는 뭐 로시 제넨텍은 트랜스페린, 저희는 IGF-1R 이런 걸 붙이는데 BBB 셔틀을 이렇게 붙이면 실은 한쪽 팔의 밑에 부분이 BBB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게 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세포가 있고 BBB가 붙는 게 있으면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고 나면 뭔가 일어나야 돼. 보통은 들어가고 나서 이게 분해가 돼 버려요. 근데 이제 BBB 셔틀의 항체 공학의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테크닉이 뭐냐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해가 되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체를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분해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전달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세포 뇌 벽에서 다른 세포로 뇌벽으로 전달해 준다는 트랜스사이토시스란 말을 써요. 근데 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붙을 때 굉장히 잘 붙어야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떨어질 때는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떨어져야 돼요. 이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단독 항체를 이용했을 때보다 이 약물 전달률이 더 높다는 건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현재까지 BBB 셔틀을 붙인 임상 데이터를 보면 단독 항체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0.1%가 들어가는데 임상에서는 5배 이상 또는 10배까지 증가가 되더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실험에서는 한 5배, 레트에서는 한 7에서 8배, 원숭이에서는 10배에서 13배 정도 단독 항체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각 종별로 마우스, 레트, 원숭이, 그다음에 사람별로 요 발현하는 수용체 IGF-1R의 이 개수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붙는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멍키에서는 저희가 한 10배, 13배 정도의 투과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계약한 금액이 1조 2천여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바이오 관련 국내 업체의 기술 수출로는 최고 수준인 것 같거든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1조 2천, 1조 3천 정도 정확하게 이제 한국 돈으로는 뭐 그 정도 레인지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금은 75 밀리언 US 달러니까는 한 900억 정도 현재 환율로. 그거 이제 뭐 저기 non refundable 돌려주지 않는 업프런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계약은 이제 뭐 저희가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법률적인 프로세스 한 달 정도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전혀 이슈가 없고요. 단기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계약서에 저희가 쓰진 않았어요. 근데 2022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단기 마일스톤이 45 밀리언 US 달러. 그래서 대략 한 540억. 그러면 저희가 단기 마일스톤 플러스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1,440억이에요. 그러면 한 1조 2천 되는 딜에 1,440억이면 한 12%, 13% 정도, 12% 이상이 되는 총 금액이 굉장히 오래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보통 글로벌에서 잘 딜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처럼 업프런트 계약금과 단기 마일스톤이 많은 물질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가져갈 때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가져갈 정도로 현재 밸류가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단연코 요번 딜은 글로벌 수준의 빅딜이고, 그다음에 요 딜은 비임상 수준에서 일어난 딜이어서 훨씬 더 딜 가치가 크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쨌든 비임상 딜로서는 뭐 단연코 어프런트 숄텀 마일스톤에서는 역대 최고의 딜이 아닐까. 네, 비임상 수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큰 성과를 거둔 건데요. 이번 기술 수준의 핵심인 이중 항체는 일종의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응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다른 뇌질환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 검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알파시누클을 붙여서 데이터가 좋은데 만약에 아밀로이드를 붙이면 어떠니? 그다음에 이제 뭐 멀크가 개발한 베이스라는 약이 있어요. BAC. 이것도 치매약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아밀로이드나 베이스는 다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저희 이중항체 BBB에다가 붙여보면 물성도 좋고 결과도 BBB가 잘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 그 펩타이드까지 한 여러 개, 4개 이상을 붙여봤을 때 유니버셜하게 현재까지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에서부터 최종 FDA 승인까지 완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터프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보스턴의 TUFTS 터프트 대학이에요. 뭐 의대도 좋고 치대도 좋고 근데 요런 데서 이제 한 10년마다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까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한 1조가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2.5조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조 중에 1조 정도는 캐시가 1조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1.5조는 인건비 플러스 타임 한 10년 동안에 쭉 했을 때 그러면 한 2.5조. 근데 뭐 캐시만 뭐 조 단위가 든다 하면 대한민국 회사에 이제 과연 조 단위의 글로벌 임상을 의미 있는 임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명이나 몇 개나 될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계산을 해보시면 2022년도에 1,440억이 들어오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캐시까지 치면 한 2,100억 이상의 캐시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 2,100억의 캐시는 임상 3상까지 갈 때 아직도 택도 없이 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했지만 신약 개발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를 거쳐서 기초가 확실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초등학교 위에 바로 고등학교를 가면 이거는 정말로 부작용이 많아요. 네, 지금 당장은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해외 업체도 처음에는 기술 수출로 시작해서 기술력과 또 자금을 축적해서 직접 신약 개발에 나선 사례가 있죠. 대한민국의 바이오 자체가 돈도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저희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말 몇십 조 단위의 제약회사로 성장한 회사 뭐 도널드 트럼프가 코비드 걸렸을 때 항체 치료제를 맞았던 뉴욕의 리제너론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ADC로 유명한 시젠이라는 옛날에 시애틀 지네틱스 그다음에 이중항체로 유명한 젠코 젠맵 유럽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물론 이전에는 뭐 제넨텍, 엠젠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저희처럼 다 기술 이전을 글로벌 회사들한테 해서 라이센스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서 상대방 파트너 회사가 젠맥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얀센이랑 한 10년 전에 이중항체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그중에 2개가 단독항체 이중항체가 허가를 받기를 시작해서 로열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로열티가 나오면서 돈이 많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그 돈으로 임상 개발을 2상, 3상까지 해서 현재는 대부분 시애틀 지네틱스, 위제너론, 뭐 젠코, 젠맵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신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임상을 지속적으로 까지 끝내야 되는데 저는 노하우, 인력, 재정적인 면 모든 것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결국은 플랫폼 회사가 제약회사로 가는 과정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는 신약 개발이 그렇게 뭐 몇 단계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로열티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직접 해내고 그 성과를 우리가 누리려면 몇 단계 밟아 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